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에 대해서 보도록 하시죠. 어 시장 실패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거냐면요.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 어 시장의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자유 경쟁 상태에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가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그랬는데 이것이 균형 생산량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 아닌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을 할 때 지금 완전 경쟁 시장을 얘기를 했었지 불완전 경쟁 시장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인 경우, 그러니까 뭐 그 독점, 과점 뭐 이런 경우 우리는 이것도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완전 경쟁 시장이겠거니 맡겨 놨더니 이것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서 과점이나 독점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경우. 아니면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부 효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뭐 넘쳐 흐르는 효과, 스필 오버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긍정적인 그런 외부 효과도 있고 또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염물질이 발생한다. 이거 부정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시장에다 모든 것을 맡겨 놨더니 오염물질을 자꾸 배출시켜.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비용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비용으로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뒤에서 다시 잘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또 하나는 공유 자원이나 아니면 공공재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유 자원, 그러니까 뭐 바닷속의 물고기, 어느 고기가 네 물고기인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 내가 잡아가게 되면 다 내 거야. 이런 경우죠. 그래서 지금 어 많이 너무 많이 잡아가서 이제 거의 고갈돼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공공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유사한 그러한 특성을 우리는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아무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 아무도 만들려고 그러지 않아서 만들어 봤더니 그랬더니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꼭 필요하긴 필요해 사회적으로. 근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 뭐 공공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가 필요한 듯 하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안 쓰여지는 것. 뭐 이런 거 있죠. 공항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어디 우리 지방에 있는 공항들 전부 다 적자라고 얘기를 하죠. 만들어 놓으면 좋을 거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지만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생각보다 그 양이 소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뭐 이런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장 실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뭐 우리가 그 중고차 시장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물건을 파는 사람과 지금 구매자 간에 지금 정보가 달라요. 그렇게 되면 판매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얘는 아는 게 없어. 그렇게 되면 얘를 속이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달라지게 되고 시장 가격이 달라지다 보면 구매자가 시장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장 전체가 붕괴가 되는 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하고 만들어야 될까? 시장에 지금 올바른 기능을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가지려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그래서 정부가 많이 나서기도 합니다. 정부가 많이 나서기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정부도 실패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뭐 여기에 다시 얘기하죠. 이게 역선택이라고 한다면 감춰진 정보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 여기는 감춰진 행위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는 주주와 경영인, 전문 경영인이죠. 이사진. 어? 그러니까 주주가 경영진한테 운영권을 맡겨 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떠한 행위를 할지 우리 주주들은 알 수가 없어. 감춰진 행위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 도덕적 해임, 배임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봅니다. 뭐
하여간 뭐 늘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공유재와 공유자산, 공유자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과잉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초기 비용이 너무 높아 가지고 못 만들었지만 어떻게 이 뭐 소비가 안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소비가 너무 많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더라, 이런 얘기죠. 자, 뭐 외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산림 산업 하는 사람과 양봉업자, 뭐 윈윈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나 양봉할게." 그렇게 되면 뭐 좋은 거죠. 네.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이것도 그 생각하지 못했던 지금 뭐 그 효과인데, 이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밥 뭐 뭐 뭐 음? 수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오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그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세금을 부과를 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는 우리는 보조금을 주고, 지금 부정적인 거는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수준의 생산량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유도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정부가 나서서 지금 보조금이나 세금을 부과할 때 과연 이것이 가장 적합한 그러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시장 실패를 지금 그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꼭 정부의 시장 개입만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제학에서는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뭐 행정적으로나 지금 뭐 그 뭐 정치적으로나 전부 다 정부의 개입만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격 규제라든가 조세를 부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이것을 만들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판매 불가 뭐 이렇게 해 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가격 규제하는 건 우리는 앞에서 수요 곡선, 뭐 공급 곡선 같은 거, 뭐 그 시장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적이 있고요. 또는 세금을 부과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경우는 오폐수를 지금 배출을 금지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했죠. 여태까지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라고 보게 되면 의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과연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지금 그 사실은 알 수는 없다. 개선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오히려 더 시장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보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정부의 실패라고 얘기합니다. 정부가 사실 모든 것을 전부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그 시장 실패에 대해 나서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집행의 오류로 가져오게 되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확대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는 지금 그 정부의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더 비효율적으로 만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까? 첫 번째는 우리는 정보의 부족을 얘기를 합니다. 정보가 너무 없어. 그러니까 정보의 부족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디에서 어떠한 문제 때문에 이만큼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한다. 지금 오염 배출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 뭐 뜻은 좋죠. 그죠? 의도는 좋습니다. 근데 오염 배출량이 얼마만큼의 사회적인 가치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돼라는 것을 수치로 정확하게 진짜로 보여줄 수가 있을까?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또 의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것들이 있는 거죠. 또는 정치적인 그러한 개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권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또는 관료 조직이 비효율적이라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안 해도 되는 걸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 이래서 뭐 나오는 그러한 경우. 행정조직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 없는 그러한 지금 뭐 그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좀 심한가요? 필요 없는 직무가 많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뭔가를 하긴 해야 돼. 그런데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찾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찾아져. 그래도 해야 돼. 이런 경우들 있죠.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실패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정부를 가장 슬림하게 만들어라. 작은 정부를 실현해라. 그리고 기업을 지금 정부가 나서서 어떠한 것을 하지 말고 지금 공기업을 민영화해서 지금 시장 경제가 모든 것을 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어떻겠니?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다. 시장 실패를 막으려다가 다른 것까지 망치는 이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가 간섭을 해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부의 개입을 시장 일을 목표로 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여기에 수급이 달라지다 보면 이 수급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시장 2, 3, 4, 5, 6 이런 시장들의 모든 수급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수급이 달라지다 보면 여기에서도 또 다른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있죠. 뭐 여러분들도 얼마나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제적인 어떠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그래서 "야 여기의 가격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더 이상 올리지 마."라고 했다고 쳐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줄여요. 뭔가를 줄이게 되면 그것과 연관된 시장들은 전부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선 또 다른 가격의 조정이 생기는 경우죠. 그죠? 이렇게 되게 되면 얘 하나 잡으려다가 모든 시장들이 전부 다 지금 힘들어진다?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그 소비 형태가 재조정돼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낫다. 시장 하나가 실패야? 하나 실패인 경우로 그냥 두고 얘를 잘 주시 관찰하는 경우로만 가고 나머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금 그냥 그대로 둔다. 얘 하나 실패한 걸로 그냥 끝. 나머지 시장에 연결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차선 이론입니다. 차선 이론이에요. 그죠? 해결 방안은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씩 이 시장 실패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러한 문제. 여기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느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역선택이 나타난다. 역선택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붕괴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월한 정보를 갖고 있는 집단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은 역선택이 나타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역선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감춰진 정보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정보를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몰라. 그래서 이 정보를 감춰. 그리고 얘네들한테 팔아. 이렇게 되는 경우죠. 구매자는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붕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몬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컬러프가 얘기한 2001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중고차 시장의 역선택 문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판매자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판매자는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죠?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좋은 차는 한 2천만 원, 나쁜 차는 1천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1천만 원 밑으로는 나쁜 차, 2천만 원 위는 그래도 좀 괜찮은 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구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얘기를 하게 되냐면, 자, 그럼 뭐 아주 좋은 건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한 평균값 정도로 나는 차를 구하고 싶어. 1,500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1,500을 제시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좋은 차를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아요. 나쁜 차는 팔 수 있습니까? 팔 수 있어요. 나쁜 차만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구매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내가 중고차 시장 갔더니 맨 나쁜 차만 있어. 좋은 차는 없어. 그래서 나쁜 차만 거래가 되다가 이 중고차 시장 자체에 사람들이 발길을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붕괴가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의 중고차 시장도 그렇게 지금 뭐 되어 왔던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고차를 수출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부품으로도 수출하고 온전한 중고차로도 수출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중고차는 사람들이 잘 믿지 못한다. 운에 따를 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것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져오게 되는 시장 실패,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그러한 생산량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차는 좋은 차대로 팔리고 나쁜 차는 나쁜 차대로 팔리고, 정보를 전부 다 갖고 있으면 얘네들도 구매자도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차는 그래도 비싸게 주고 나쁜 차는 싼 거 그냥 가져다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텐데, 지금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러한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지금 뭐 그래서 뭐 부동산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잘 모르는 그런 동네에서 가격이 얼마인지도 형성이 안 된, 가격 형성 자체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던 그러한 경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시세나 지금 뭐 거래량이나 아니면 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지금 그 시장 실패 문제가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동네입니다. 저기 뭐야 그 부동산 시장, 아파트 뭐 이런 경우는 그렇죠. 아파트는 그렇지만 지금 뭐 그러한 정보가 있지 않았던 빌라 시장에서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였었죠. 그죠? 자, 정보의 비대칭성 두 번째 문제는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해이는 감춰진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뽑았어. 근데 이 사람의 행위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 수가 없어. 아니면 이 사람과 거래를 했어. 근데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경우였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보험 이런 경우도 있죠. 자동차 보험 가입했는데 보험 사기 나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나는 이제 진짜 안전해. 언제든지 나는 이 돈을 받을 수 있어. 잃어버리는 거 없어. 생각하고 지금 뭐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 아니면 화재 보험에 가입한 그런 업주가 지금 가는 그러한 가게마다 불이 나. 그렇게 되면 보상받아. 그러니까 뭐 망가져가는 그러한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그저 뭐 주방에서 불 나고 보상받으면 돼. 이러한 경우로 가게 되는 그러한 행위들을 보험 가입할 당시에는 모르는 거죠. 이 감춰진 행위죠. 이런 행위를 할지를 모르는 거야.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의료보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비보험이라든가 이러한 경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이 사람이 그렇게 병원을 좋아하는 사람일 줄 몰랐어. 근데 보니
의료 쇼핑을 하고 다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지금 행위를 하던 정상적인 행위를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보험료. 이렇게가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 나 보험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럼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이제는 이상해지는 거죠. 그죠? 정상적인 그러한 거래가 아 나타날 수가 없는 이런 경우죠. 그죠? 또 다른 그러한 도덕적 해이의 문제, 우리는 사용자와 대리인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용자와 대리인의 문제. 사용자가 대리인을 완전히 감시할 수 없을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주가 전문 경영위를 완전히 지금 감시할 수 없을 때 회사 재산을 마구 다른 데다 써 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빼돌리고 뇌물로 주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그죠? 상당히 어 피해를 보는 건 주주들이죠. 저는 국회의원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는 뽑은 겁니다. 국회의원. 누구의 어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뽑았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이런 행동을 할 줄 몰랐죠. 그죠? 이걸 할 줄 몰랐죠. 난폭한 그러한 그 경영 그 뭐야 그 국정 운영을 할 줄 몰랐던 거죠. 뭐 이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나타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커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겁니다.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에 우리 과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대마불사 해 가지고 '야 우리 인제 빚이 이 정도 되게 되면 정부가 우리 망하는 거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을 거야. 지금 뭐 이렇게 하고 해 놓고 난 다음에 일단은 계속해서 뇌물 지금 주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채 늘려 나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배 채우고 지금 회사 돈 빼돌려서 우리는 개인 재산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 주주들과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것이 더 이상 지금 그것이 고리가 끊어져 버리는 부실 기업을 살려주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국가 위기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에 있는 우량 기업들을 해외에 팔아 넘겨야 되는, 그러면 또 우리는 금모으기 운동을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구제금융 지원하게 되는 그런 사례도 볼 수가 있고. 그죠? 참 문제죠. 구제금융. 그 금융 비용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다 세금을 내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일단은 공유자원은 과잉 소비에 문제가 있고 지금 공공재는 과소 생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나누는 건지는 우리는 요거 먼저 보고선 하죠. 이제 바닷속의 물고기, 공동우물, 공유자원이죠.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으로 우리는 얘기를 해서 이것이 지금 누구의 소유로 되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마구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마구 가져가 버려요. 근데 이제 어획량을 제한하고 사이즈를 제한하고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래도 가져갑니다. 금어기에 잡아가면 안 되는데도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 씨가 말라버리는 그날 인근 연안에 가게 되면 지금 물고기가 없어요. 그럼 그 물고기는 다 어디로 갔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 양식하고 양식장 뭐 운영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자, 공공재, 과소 생산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국방 서비스 공공재죠. 불꽃놀이 공공재이고 공중위생 이것도 공공재라고 우리는 봅니다. 근데 필요해. 꼭 필요해. 근데 어 내가 안 만들어도 돼. 내가 안 만들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마을이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마을이 길게 있어요. 집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마을이 그 만들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요즘에는 전부 다 그 오폐수관 또는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됩니다.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 돼.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살면서 있었는데 수도관이 없었다. 오폐수관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오폐수관 없는 동네 많죠. 수도관은 다 있죠. 근데 오폐수도관이 없어서 좀 정화조 쓰는 그러한 경우도 보죠. 근데 이 만약에 여기에 오폐수관을 만들자, 하수구를 만들자 란 라고 하게 되면 "아 난 지금 없어도 돼. 나 여기 많이 안 써. 나 여기 뭐 일 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오고 그리고 나 이거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매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만들면 "너 만들었니? 나도 여기다 연결할게. 그 비용 네가 치러. 그럼 나는 여기 쓸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갖다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어. 끝까지 안 만들어. 나도 안 만들어. 니들이 안 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지금 뭐 필요로 하지만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죠. 이럴 때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 만들어 줍니다. 국방 서비스도 그렇습니다. "군대 안 가도 돼요."라고 하게 되면 군대 누가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빼려고 그래. 뭐 정신병 이력 무슨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요즘에 많이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 다 잡혀가죠. 그죠? 이러한 경우들 국방 서비스 내가 안 가도 니네들이 막으면 나는 편해." 이런 경우죠. 꼭 굳이 내가 나서서 막아야 돼? 그거 아니잖아.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하는 거. 불꽃놀이 하는 거 좋아? 하세요. 그럼 나는 여기서 보게 되면 나도 좋아. 어디서건 보이거든. 그죠? 그래서 1 년에 한 번씩 정부에서 나서서 어느 기업들이 하도록 지금 뭐 만들어 주는 거죠. 공중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위생 지금은 뭐 그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썼어요. 죽을까 봐. 근데 그렇지 않고 정말로 뭐그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질병이다라고 위험성이 낮은 질병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 "마스크 너네들 다 마스크 써. 난 안 써도 돼." "왜? 니네들이 다 막아 놨으니까 입을. 나는 그냥 열어 놓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겠네. 얘네들이 나올 게 없잖아." 이런 경우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남들이 전부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놔. 그럼 나는 그냥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공중위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그 공공재로 과소 생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공공재나 공유자원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지금 재화의 성격을 좀 나눠 보자. 어떻게 나누느냐? 소비의 자격과 희소성의 문제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어 경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져가게 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경합성이 있는 거고. 내가 가져가건 안 가져가건 지금 뭐 다른 사람 소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비경합성이죠. 내가 불꽃놀이를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꽃놀이를 못 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경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합성이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물고기를 잡아가면 다른 사람들이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가 없어. 이건 경합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죠? 이렇게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배제성과 비배제성.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남의 거 내가 가져가는 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어떠한 그 뭐 호수가 개인 거야. 그렇게 되면 여기 못 들어가죠. 호수가 개인 게 아니라 지금 뭐 공공재로 되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국유지로 되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야.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지금 내가 가져가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죠. 비배제성. 사람들을 그 배타적으로 몰아낼 수 없는 "너는 이거 소비 자격 없어. 나만 소비 자격이 있어."
어떤 사람이? 돈을 지불한 사람이. 이것을 우리는 사유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유제인 경우는 내가 가져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고, 그리고선 지금 뭐랄까 내 거는 다른 사람들이 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모두 다 지금 적용이 되는, 둘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재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근데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어. 인위적으로 만든 케이블 TV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케이블 TV. 케이블 TV 같은 경우가 사실은 내가 가져갔으니까 나는 돈을 내고 가져갔어. 근데 내가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보냐?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보려고 그러면 돈을 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지. 내가 가져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냐? 그건 아니다는 거죠. 그죠?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 경합성은 없습니다. 그죠?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쓰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없게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야. 있어. 근데 내가 돈을 내야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 지금 이러한 것을 소비를 하려면 우리의 그 회원으로 가입해야만 해. 그 회원에 가입하려면 돈을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배제성과 지금 그 비배제성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희소성과 지금 그 희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거 가지고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눠서 보니까 지금 그 공유자원이라는 거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상품이 자원이었고 재화였고,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재화였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구분해서 보니까 공공재는 비배제성의 문제, 하지만 비경합성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산이 오히려 더 안 되더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그러한 수준의 생산이 나오질 않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고, 이 공유자원 같은 경우에는 과잉 소비의 문제를 우리는 보게 되더라.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지금 어떠한 상품을 어떻게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가, 정부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시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외부 효과의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뭐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지금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어떠한 상품을 만드는데 오염물질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오염물질은 사회적인 비용입니다. 그죠? 사회적인 비용이에요. 근데 이 오염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던 시기에 이 상품을 만들 때 상품의 비용을 공급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재화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적인 비용을 우리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비용이라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이걸 만드는 데 들였던 그러한 비용들, 나의 기회비용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수요죠. 이 상품에 대한 수요는 분명 있어. 자, 그러면 사적인 비용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에요. 근데 이 오염물질이 사회적인 비용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이만큼의 비용이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 높은, 똑같은 상품의 양을 만들어도 이보다 더 높은 그러한 지금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러한 공급 곡선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비용을 포함한 공급 곡선이 될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점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생산점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모르고 이러한 점에서 생산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을 세금으로 받고 비용을 지금 공급자에게 전달을 하고
이러한 균형점에 가고 난 다음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 세금을 나누어서 내도록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회적인 비용이 금전적으로 얼마만큼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지금 잡을 수가 있을까? 만약에 요만큼만 잡아야 될 걸 이렇게 많이 잡았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많은 비용 치러야 되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많이 줄여야 돼?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나눠서 내야 되는 거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은 하게 되는 거였죠. 그죠? 정부의 실패.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 금액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너무나 일을 잘해서 이 금액을 정말 잘 찾아낸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 지금 활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외부 효과. 이 부정적인 외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부정적인 외부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육이나 R&D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이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는 여기까지. 그죠? 이러한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교육받는 그 기간을 보면 나의 이 교육에 대한 가치는 이 정도는 돼. 그래서 나는 이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충분히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개인의 만족만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진 않습니다. 사회적인 편익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 지금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모든 사회를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가치가 분명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난 여기까지만 지불하고 싶다니까 왜 자꾸 여기까지 지불하라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을 어떻게 하겠느냐?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겠다. 교육받는데 너희들 같은 경우는 장학금 받고 너는 이제 이거는 의무 교육을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 R&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하게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사실은 지금 제가 이것을 아이패드 가지고 지금 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그 강의하듯이 여기에다가 지금 판서도 되고 녹음도 되고 이게 얼마나 편합니까? 이러한 기술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사회적으로는 사실은 개인적인 그러한 그 기술 개발했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파급되는 그러한 효과가 훨씬 더 지금 컸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고 이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다 두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그 멈췄겠죠. 교육이나 또는 기술 개발을. 근데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 주게 되면 새로운 균형점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그 균형량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는 무엇이냐? 얼마만큼의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지 정부가 알아? 확실하게 이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점에까지 갈 수 있도록 보조금이 얼마만큼 지급이 되는지를 알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많은 정보를 전부 다 정확하게 그리고 아무런 그 실수 없이 과연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그죠? 이렇게 직접 규제를 하거나 또는 그 조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직접 규제하는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 볼까요?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못하도록 공장에 필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화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듭니다. 만들어서 검사는 다 받아요. 근데 그것이 운영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어 비 오는 날, 장마철 이럴 때가 아주 적기입니다. "물이 넘쳤어."라고 얘기하고 지금 오염물질을 콸콸콸콸 쏟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오염물질 처리 안 하고 바로 버리게 되는데 그래서 장마철을 지나게 되고 나면 하천에 죽은 고기들이 많이 생겼다. 이런 것들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왜 이렇게 고기들이 많이 죽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 물론 뭐 산소 포화도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공장에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그 오폐수의 문제들도 많은 역할을 했을 거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어 거기에 대한 감시가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공단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 공단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단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꼭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리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네들은 왜 이렇게 처리를 못 했어요? 얘네들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라고 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다른 뭐 그 뭐랄까요? 범칙 같은 거를 내도록 범칙금을 내도록 뭐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을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것들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또는 우리는 이런 것도 봅니다. 그 배출 가격 또는 배출량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있죠. 오염 배출권을 줘 버리는 겁니다. 오염 배출권. 배출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자신들의 어떠한 그 배출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개발했어. 그래서 나는 이러한 오염량을 만들어내지 않아. 전혀. 나는 만들어내지 않아. 그럼 이 배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가격을 받고 이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파는 거죠. 거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만큼까지만 이 가격이 형성이 돼서 이만큼까지만 배출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배출이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배출량을 규제를 해. "너네들이 만들어서 내서 배출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배출량을 나 이만큼을 딱 정해 놓을 테니까 만약에 이것을 넘어가는 그러한 배출량이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부과를 할 거야. 지금 그 배출 기업은 아니 그 뭐야 오염 배출 기업한테.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배출량 규제는 이렇게 기업 규모들마다 배출량을 지정을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지금 저기 배출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만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 근데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안 되는 거야."라고 해 주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배출권 거래나 배출량 지금 그 감축을 위해서 배출량을 규제하는 거나 지금 뭐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배출권 시장을 개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그러한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배출하는 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이 더 낮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 비용 지불 안 하고 얘네들은 이거를 가져갈 거고 그리고 남는 그러한 배출권 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판매를 하면서 처리 기술 비용을 회수할 수가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정부가 나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러한 얘기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 코우즈라는 사람이 이것 이 사람도 그 뭐야 그 대단한 사람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뭐를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한 그 시장주의자예요. 그러니까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것은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논리적인 기반을 만들어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의 협상으로 모든 외부성의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래 비용이 없거나 매우 낮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성의 문제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 가장 간단한 얘기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둘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룸메이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코를 골아요. 코골이. 근데 이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A, B 이 사람들 간에 지금 외부성의 문제 때문에 얘가 힘들어지는 경우죠. 방을 쉐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값을 같이 내는 거죠. 근데 둘 간에 거래를 합니다. "야, 난 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 코 골아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야, 나 나가든지 아니면 네가 방값을 나보다 2배 더 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 만약에 이렇게 거래를 해서 얘기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코골이 문제를 돈으로 이 사람한테 지불하면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에서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둘 간의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비용을 몽땅 다 거래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래 비용이 제로인 경우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요? 거래 비용이 제로인 경우. 이 사람이 만약에 코를 고는데 정말로 힘센 조폭 두목이야. 근데 이 사람 B는 완전히 이 사람의 부하야. 그래서 얘가 코를 갖다 무지하게 고는데 지금 B가 A한테 어떤 제안을 하는 거냐면 두목님, 오늘은 저랑 병원 한번 갑시다. 가서 코골이 수술을 합시다. 코골이 수술 하게 되면 금방 없어진답니다. 제가 다 예약해 놨습니다. 그래? 코를 왜 수술하냐?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뭐 만수무강 하시려면 코골이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코골이 수술했어? 코골이 더 이상 안 해. 그러면 A, B 이제 잠잘 때 훨씬 더 편해진 거죠. 비용을 B가 치렀어요. 거래 비용 있었습니까? 매우 낮은 그런 거래 비용이죠. 외부성 문제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습니다. 코주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공평성이라는 그러한 것보다는 시장의 어떠한 힘의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거래 비용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거죠. 거래 비용이라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얘기들 이 사람들은 또 코즈라는 사람들은 했었냐면요. 과연 노예제도는 효율적이었나? 이것에 대한 논의를 시켰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즈의 정리를 설명을 하면서 거래 비용이 낮았다. 이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위협,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거래 비용을 매우 낮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지금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노예제도가 효율적이냐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지금 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뭐 흑인 친구들은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강의를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는 효율적이라고 얘기했지 효율적이냐 거래 비용이냐 지금 코주 얘기를 당사자들 간의 협상에 대한 얘기를 했지 이것을 낮추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것뿐이지 도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노예들이 있으면 이 플랜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 주인들이 살고 있는 주인집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 앞에는 엄청나게 큰 길이 있고 여기는 숲 이렇게 있고 어 이 주인집 앞으로 큰 길들이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근데 노예들이 사는 데는 여기부터 한참 먼 데고 일자리는
일터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일단 노예들이 일어나서 일하러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일 끝나고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근데 노예들 중에서 만약에 말 안 듣는 노예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탈출하려는 노예가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 목매달아 가지고선 놔두는 겁니다. 죽었죠. 그죠? 목매달아서 여기다가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집 앞에 이렇게 놔두고 노예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출근하면서 얘 한번 쳐다보고 퇴근하면서 얘 한번 쳐다보고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백 명의 노예를 지금 그 백인들 한 서너 명이서 총 몇 자루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일을 시킬 수 있었다, 플랜테이션에서. 물론 뭐 그랬기 때문에 지금 뭐 목화밭 이루고 그쪽에서도 뭐 방직 공장도 뭐 생기고 뭐 노예들이 다 일궈 놓은 거 가지고선 자기네들 배불게 먹고 이런 게 했던 거죠. 자, 이게 거래 비용이 높았습니까? 엄청나게 낮았거든요. 위협을 통해서. 어떤 위협? 딱 한 명 죽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거래 비용을 낮추는 지금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사례, 지금 그 뭐야, 조폭 두목이랑 조폭 쫄병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쫄병이 그 비용을 치른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고 거래 비용이 매우 낮았던 아주 효율적인 민간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거는 뭐냐면 코주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재산권 지정을 해 준다라는 거죠. 재산권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 모든 문제가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부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재산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재산권이 있다고 한다면 내 거를 다른 사람들이 못 가져가도록 배타적인 그러한 소비가 가능하죠. 근데 배타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줄 수 없는 것도 그렇게 만들어 주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그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누구 겁니까? 우리들 거. 내 공기가 네 공기니 네 공기가 내 공기니 거기에 있는 공기가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이런 데에서 만약에 막걸리에 지금 뭐 마늘에 뭐 이런 것들을 먹고 돼지고기에 새우젓 뭐 잔뜩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간 사람이 트름을 했어요.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무슨 죄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트름을 하면서 이 공기가 지금 이 굉장히 오염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피곤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뭐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재산권이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재산권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내 공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공기가 지금 뭐 공동 소유일 인 것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이것을 나누어서 재산권을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뭐 그 외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죠? 협상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는 그 바닷속의 물고기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연안을 만들어 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A라는 사람 것, B 사람 것, C라는 사람 것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요즘 이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바닷가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뭐 그 잠수복 입고 들어가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뭐 성게 무슨 뭐 전복 멍게 뭐 이런 거 막 조개 다 가져와 가지고서는 가져가려고 그러면 거기에 마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거기 놓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놓고 가라." "왜? 여기서 잡았지 여기 다 내 바다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그렇게 소유권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바다 가 가지고선 그렇게 했다간
노동만 질살하게 하고 하나도 못 가져오고 그 재미는 뭐 느낀 거죠. 스포츠맨십만 가져라. 그래서 놓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그 연안에 있는 바다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전복을 새끼를 전복을 풀어놓고 자연산으로 막 키우고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가서 가져오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요. 진짜로. 또 다른 방법은 전문 조직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전문 조직을 만들면 협상할 때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거냐면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싸움이 생깁니다.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이 싸움이 생겨요. 뭐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 A라는 집단의 폐기물 처리장을 B라는 집단 바로 옆에다가 막 이렇게 만들겠대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B라는 집단도 무지하게 여기에 많죠. 이게 집단이 인접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그죠? 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너네들 이거 이쪽으로 옮기지. 왜 여기다가 놔? 근데 A는 나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어. 이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여기가 최적지야. 근데 이쪽에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살아. 그러니까 야, 여기 폐기물 처리장 여기다 만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지저분해서 냄새나고 싫다고 얘네들하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한다고 여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이쪽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끼리 협상을 한다면 협상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죠. 그런데 전문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 지금 그 협상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한다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변호사 아니면 이 협상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한두 명, 이쪽을 대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한두 명, 이 사람들끼리 협상을 통해서 여기다가 놓는 대신에 이쪽에서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너네들한테 주는 걸로 합의 오케이? 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사람들을 갖다 가서 설득을 하고 자,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우리가 가져오고 이쪽에 크린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쪽의 권한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다. 이거는 재산권 이쪽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거래 비용이 최소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간에 지금 협상이 있다고 한다면 협상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어떻게? 전문가를 지금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전문가를 뽑아서 전문가들끼리 지금 협상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 A의 대리인, B의 대리인.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뽑으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 이 코즈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코즈라는 사람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코즈가 이러한 정리를 만들었고 그 사람의 제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파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경제학으로 얘기하고 있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약간 좀 뭔가 색달라 보이죠. 정치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적인 그러한 감각이 뛰어나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가지고 상당히 논리적인 그러한 전개 방식을 참 특이하게 잘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장의 문제들에 대해서 시장의 어떠한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시장의 효율성에 지금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부가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행정기관이라는 게 필요가 있냐? 당사자들 간에 협상하면 되는데 왜 너네들이 나서서 그래? 너네들이 그냥 전문 조직이야? 최소한의 것만 하세요. 최소한의 것만. 치안, 국방, 외교 이것만 해 주시게 되면 우리는 문제 끝입니다. 당사자들 간에 협상하면서 만약에 그 폭력을 휘두른다 이런 것만 막으시라. 이런 것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협상 잘 이뤄낼 겁니다. 국방, 외국으로부터의 문제는 침략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또는 외교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보면 안 되지 않냐. 이러한 얘기들. 그죠? 그것 말고 시장을 건드리기 위해서 이권을 조절하기 위한 어떠한 조직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외부성의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 그 외부성의 문제가 나올 때 그 정부의 개입이 필요했지 시장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서 외부성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정부의 개입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부의 무정부를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죠?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시경제학이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에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는 뭐 수요 공급이 이렇게 생겼네, 탄력성이 어떻네, 이거 계산할 줄 알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희소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니? 자원 배분의 효율성의 문제를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어떻게 어떠한 시스템에서 지금 만들어 나갈 수 있니?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왔던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되고 이러한 그 탄력성에 대한 문제도 알아야 되고 시장이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의 효용이란 기업들의 생산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경제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니?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니? 정부가 정말 전지전능한 신처럼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